주셨습니다. 딱 보시면 정확히 봐주고 저희 또 행사 오랜만에 매진을 기록했는데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기획은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세 편의 이제 개성 있고 따뜻한 그리고 독특한 관계에 주력한 세 단편을 이번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병규 평론가님 자리 모셔서 나머지 세 감독님과 이야기 1시간 정도 가질 계획인데요. 바로 이제 세팅이 다 됐네요. 김병규 평론가님 모시고 이제 GV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단편 영화 연출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품순으로 이렇게 앉아주실게요. 네, 방금 보신 단편 영화의 전소영 감독님, 고광준 감독님, 박천영 감독님 모셨습니다.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리사를 먹는다 연출한 전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지를 연출한 고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인준을 연출한 박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감독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들은 지금 막 이 영화제에서 공개된 것은 아니고 이미 여러 차례 상영이 됐었고 또 많은 평가들을 받으신 감독님들 입장에서도 받으신 영화들일 텐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영화를 소개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영화를 구체적으로 만들면서 감독님들이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과정에서 좀 돌파하고 싶었던 지점들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맨 처음에는 가장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감독님들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 이것만큼은 이 영화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어떤 하나의 이미지도 좋고요, 대사도 좋고 장면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문장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되는 그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좀 영화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영화를 만들 때 처음
사물을 뭔가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뭔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그 키워드들을 영화로 이렇게 이야기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캐릭터 3명이 나오는데 중요한 캐릭터 3명 나오는 분들도 원래 제가 원래 생각했던 키워드들이 우물안 개구리 막 하고 빈집 그리고 버스 이렇게 그 사물들을 뭔가 의인화해서 표현해보고 싶다 하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각자 누가 누군가요? 누가 개구리고 누가 집이고? 예, 지화가 개구리고요. 그리고 공가가 빈집이고 그리고 한차가 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약간 거기서 따와서 지었어요. 네, 고강준 감독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 파지가 제 첫 단편이었습니다. 제 첫 단편이었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많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편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작했던 단편인데요. 일단은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항상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한 공간에 모였을 때 생겨나는 막 일들을 상상하다가 저런 이야기를 만들게 됐는데 사실 뭐 제작 여건도 안 좋고 뭐 장비도 많이 없고 막 그래서 사실 카메라가 대부분 멈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의도와 좀 맞았던 건 그런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몰아놓고 뭔가 관조하듯 바라보는 영화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당시.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좀 자유롭게 한번 작업을 하고 싶다. 그게 가장 큰 키워드였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고, 어찌됐건 그 배우라는 그 뭔가 포기하려는 어떤 인물을 제가 설정해 놓고 그 실제 이제 다큐멘터리 실제 아티스트들을 보면서 뭔가 말은 안 하지만 그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포기하려는 어떤 인물과 뭔가 열심히 하는 그 아티스트들 그 얼굴들을 보면서 뭔가 이들이 뭘 느꼈을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몇 가지 정도의 어떤 공통된 생각들, 이 영화들을 연달아 보면서 그것들을 먼저 감독님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 편의 영화 이렇게 뭔가를 뭉뚱그려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지만 저한테는 좀 흥미롭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 편의 영화가 모두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한 공간과 관련되어 있다. 어떤 공간에 대한 감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영화인데 그것은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임시적으로 거기에 머물렀다가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 당연히 파지 매입을 하는 그 파지 매입장도 있고 파지의 경우에는 사리사를 먹는다에서는 그 고향집과 마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 메이앤준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 스튜디오 쿠라라는 장소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본다면 그 카메라 앞이라고 하는 화면에 나오는 존재라고 하는 그 아주 특정한 장소를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래서 공간에 대한 감각이 좀 둘로 나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이 있고
또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사람들의 감각이 이 하나의 화면이지만 그게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세 편의 영화가 주는 가장 큰 감각이 있다면 그 공간에 대한 느낌들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공간에 대해서, 이 영화적 공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고 또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자 했는지 차례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일단 처음에는 그 시골이라는 곳을 이제 찾았는데, 그래서 양산에서 찍었었는데, 그때 제가 당시에 졸업을 하기 직전, 졸업 영화라서 졸업 직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서울로 가는 선배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졸업을 하고 일을 찾으러 뭐 간다거나 하여튼 다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부산에 저는 어떻게 남겨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남겨진 공간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공간을 그럼 찾는 기준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시골처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뭔가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디어지만 부산을 하는 것보다 시골을 찍는 게 좀 더 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찍으면 또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중 감독님은 그 파지 매입소라는 장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좀 고려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소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그 안을 잘 못 들여다봤던 장소였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물상이라고 정해 놓고 인물들을 이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저들이 이렇게 생존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것들이 사실 덧없다라고 만들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했어요. 근데 영화 마지막에 저 남자 둘이 싸우는데 저울이 사실 고장 나 있거든요. 그걸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어떤 장치가 필요했는데 마침 고물상이라는 곳에 그런 대형 저울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장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제 고물상이 주는 의미적인 맥락이 있고 또 고물상도 많잖아요. 네. 네, 구체적으로 이 영화에 활용된 이 장소가 됐던 그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하나 있다면은 그 선택의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제작비 안에서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네, 제작비 안에서 가능한 곳이었고, 그리고 이 주변의 이제 환경이 생각보다 도와주는 곳이었어요. 영화를 찍기에 그 장소가. 그래가지고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이지만 박찬욱 감독께는 약간 다른 맥락에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튜디오 쿠라라고 하는 그 특징적인 환경이 있는 그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 스튜디오 자체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과정으로 그곳을 알게 되셨고 또 이런 다큐멘터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극영화의 관점으로 그 이 취재 과정을 녹여내게 되셨는지 그 전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쿠라라는 공간은 저도 이제 원래 다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게 어찌됐건 뭐 여건상 안 된다라고 결정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일본 측에 이제 먼저 요청을 드렸어요. 혹시 아는 장소가 계시냐 해서 저 장소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거를 그냥 듣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작업은 최대한 뭔가를
짚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그냥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최대한 자유롭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 쿠라라는 공간이 왔었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배우라는 키워드 아니면 배우라는 어떤 특성을 녹여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어떤 공간이 뭔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배우가 가지는, 그러니까 배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라는 그게 주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튜디오 쿠라는 공간을 알게 돼서 그러면 여기로 출연을 시켜야겠다. 네,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이라는 문맥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고드는 어떤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이 세 편의 영화들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거는 어떤 세부적인 화면 세부에 있는 물질성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물들, 어떤 그 도구와 물건들, 이런 것들이 주는 내러티브에 맞춰서 무언가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의 표정을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리사를 먹는다 해서 그 벽지와 낙서가 주는 그 강한 인상도 그렇고, 파지에서 그 파지 더미와 함께 아주 미세하게 포착되는 그 마지막에 건네주는 음료수 같은 것들, 거의 카오리스마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을 줬고, 웨이엔준 같은 경우는 아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배우 자체가 그 미묘한 물질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배우의 몸 자체가 지금 저 사람이 다큐멘터리에 속한 어떤 말을 하는 것인지 픽션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인지를 계속 그 긴장감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질문의 대상이고 또 쾌락의 대상으로 감상하게 만드는 작업이었던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조금 더 연결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간 안에서 공간이 간직하고 있는 그 세부적인 물질성들, 이를테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벽지라든지 낙서라고 하는 어떤 요소들, 그런 것들을 이 영화 안에서 좀 어떤 식으로 녹여내고자 하셨는지, 그 공간을 덧칠하는 그 세부 요소들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좀 물이라는 요소를 좀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도 뭔가 물이 잘 순환하지 않는, 그래서 뭔가 저 앞에서 막 우물한 개구리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뭔가 타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 고인물의 특성을 좀 영화에 집어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인물 잘 순환하지도 않고 그래서 썼고, 막 곰팡이 피고 그래서 막 벽지도 막 곰팡이 피고, 그런 요소를 좀 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건 연장선이기도 한데, 그런 특징들이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 한편, 그거를 되게 그런 어떤 좀 가둬져 있는, 닫혀 있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 이런 환경에서 그걸 되게 상쾌하게 통과해 나가는 게 그 달리기를 하는 동네 남자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캐릭터인데 왜 저렇게 돌아다닐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 캐릭터는 확실히 화면에 무언가 활기를 더해주는 것 같고, 그 무언가 고여있는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게끔, 혹은 벗어날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이끌게끔 만드는 어떤 인상으로 또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그 캐릭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캐릭터는 이제 그 마을 사람이 아니라는 설정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 다른 뭐 도시나 이런 곳에서 살다가 어떤 요양차 이렇게 시골에 내려오게 됐다는 설정을 그 한차한테 넣었었는데,
그래서 얘는 이 동네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고원준 감독님께도 그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구체적인 사물들의 이 물질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으셨는지 그런 어떤 의미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버려지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화면에 어떻게 담아내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니까 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이 사물을 포착하는 장면들을 연출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파지 자체가 그거에 일단 1차 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 두 분이 싸울 때 한 명은 삽을 들고 싸우고 한 명은 물 조리개를 들고 싸우는데요. 그 두 개가 사실 갖고 있는 그 고유의 하여튼 쓰임이 있잖아요. 원래 쓰임이 있는데 그 고물상 사장이 그것으로 본인의 어떤 그 파지의 무게를 불리려고 했던 그건데 그걸 들고 두 사람이 싸우는 게 또 뭔가 이질적이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물이. 그리고 그 운영 수단이 좀 달랐던 거 트럭과 리어카가 있었고요. 또 예, 그 정도 인 것 같습니다. 그 메이엔준에서는 특히 그 인상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을 연출하는 남자가 인서트 컷을 찍고 있고 저기 가서 좀 그늘에 가서 쉬고 있어라. 그러면은 이제 여자가 그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묘한 장면인 것 같거든요. 특별히 좀 인상적인 기억을 안겨주는 장면인데 그 픽션 속에서 빠져나와서 다큐멘터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픽션의 어떤 주인공이 된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겹쳐져 있는 이 두 장면 사이의 관계가 되게 묘하게 긴장감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지는 장면 같다. 되게 특별한 어떤 순간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그 장면의 아이디어와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영화 속에 계속 그런 장치들을 제가 그렇게 보이게끔 좀 많이 의도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흑백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말 아니면 존댓말 이런 식으로 뭔가 구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앞에 계속 그런 식으로 뭔가 인지하게끔 만들다가 그 순간에서는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합쳐진 장면이긴 한데 영화 속에 제가 좀 뭔가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막 그들이 나오는 장면들은 사실 편집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영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감독과 PD로서의 장면들은 그냥 이미 영화가 편집된 걸 그냥 붙였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그들이 진짜 이렇게 실제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흑백 장면들은 좀 그들이 찍는 거 아무튼 그런 뭔가 연결 속에서 그 우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딱 예를 들면 어찌됐건 그건 영화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승길 남자를 찍고 있으면 스태프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윤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윤진 장면을 제가 찍다가 승길 찍으러 갔을 때 그때 이제 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어찌됐건 그 윤진을 찍은 장면도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그거를 그냥 좀 편집 순서로 제가 만들었다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조합된 장면입니다. 그
그 세 번째로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감각이 있었고 어떤 물질성, 사물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면 세 번째로 저를 좀 흥미롭게 만들었던 어떤 자극을 줬던 거는 앵글에 대한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 화면 앵글을 구사하는 방식이 보통의 독립 단편 영화가 보여주는 방식과 느슨하게 겹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그 선을 좀 빠져나가는 것 같다. 사리사를 먹는다의 가장 좀 큰 이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는 당연히 화면 비율인 것 같아요. 시네마스코프 가로로 긴 이 화면 비율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방을 쭉 포착하고 길거리를 포착하는 방식들이 쓰였는데 큰 도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그 시각적으로 다양한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네마스코프 비율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 비율을 어떤 과정으로 결정을 하셨고 어떤 효과를 좀 염두에 두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시네마 스코프 비율을 썼던 거는 그 테스트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마을을 둘러보면서 그 촬영 감독이랑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 둘 다 시네마 스코프로 하자는 의견이 같았어요. 오히려 뭔가 4대 3이나 이런 비율 16대 9나 4대 3보다는 시네마스코프가 잘 맞을 것 같다. 둘 다 생각이 같았고 그 이유는 일단 좀 뭔가 외로워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허전하고 좀 그런 느낌이 더 잘 살 것 같아서 시네마스코프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가로로 긴 화면비에서 혼자 있을 때의 느낌과 두 사람이 좀 채워져 있을 때의 느낌이 또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좀 화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나 좀 전략이 있으셨는지, 예를 들면 혼자 그 가로로 긴 화면에 혼자 놓여 있을 때는 말씀하신 그런 외로움, 고독함, 뭔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그 환경이 나보다 큰 것 같은 이런 효과가 또 자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이 있을 때의 배치나 이런 것들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영화에서 그 화면 비율과 관련해서는 무척 인상적이었던 게, 언니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세로로 길게 서 있고, 저기 주인공인 동생은 누워서 가로로 길게 이렇게 누워 있는 이런 장면들의 연출이 무척 흥미로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면 운영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둘이 같이 있을 때 뭔가 사람이 둘 이상일 때는 어떤 규칙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좀 더 그냥 직관에 맞춰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직관이 자아내는 효과는 그럼 어떤 거였던 것 같으신가요? 이 외로움 말고도 뭔가 이 화면 비율이나 이 화면이 자아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침묵 좋아합니다. 좀 생각해봐도 될까요? 파지를 보면서도 제가 되게 좋았다라고 딱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앵글에 대한 감각이었어요. 첫 장면부터 이런 걸 보고 싶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로우 앵글이죠. 안각. 한국 그 이 영화제에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제작된 단편 영화들 꽤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저보다도 다 익숙하게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단편 영화에서 안각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충분히 무언가 다른 앵글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쓰이는 앵글 가운데 하나가 안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파지에서 활용하는 많은 어떤 샷의 구도나 사이즈나 이런 편집되는 편집점이나 이런 것들이 단편 영화에서는 유독 좀 안 보이는 어떤 성격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앵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하셨던 부분이나 원칙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좀 화면을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관조하듯 바라보는 영화를 만들려면 그렇게 안각으로 찍어야 된다라고 그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찍어야 했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최대한 찍어야 했고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앵글이 나와버린 것. 그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약간 그 정보값을 차단하는 방식,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 앵글을 좀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 그 파지들이 이렇게 혼자서 떨어지고 있는, 추락하고 있는 이런 식의 장면들의 화면이 대단히 인상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이런 장면들의 아이디어, 이런 시각적인 아이디어들은 좀 어떻게 구상하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콘티를 그릴 때 그렇게 구상한 것 같고요. 시나리오에서는 손들까지 막 보인다 뭐 막 이렇게 했는데 콘티를 그릴 때 또 경제적으로 찍어야 됐기 때문에 나눠서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그렇게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속고 속이는 관계들이 조금 더 있었어요. 그 청년들 3명이 뒤에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또 운전하던 사내를 원래 속이는 것도 있었고 그 할머니도 사실은 고물상 사장을 어떤 식으로든 속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조금 걸러내지다가 보니까 약간 또 툭툭 넘어가지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찬현 감독의 또 그 앵글이라는 차원,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앵글을 직접 잡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의 그 형식적인 특성들을 통해서 구분은 되고 있죠. 어떤 촬영본과 다큐멘터리 촬영과 그들이 만들어낸 또 영화 속의 영화 이런 것들로 구분은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이 앵글의 문제들을 이 여러 가지 구조로 뒤섞여 있는, 여러 형식으로 뒤섞여 있는 이 영화가 전개되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좀 앵글을 다뤄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고민들을 좀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저도 앵글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는데요. 일단 제가 내린 답은 그냥 특별한 앵글은 없다라는 기준에 일단은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앵글에 집착하다 보면 좀 생각이 많아진다? 일단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공간이 먼저 주어지고 내가 거기 많이 갈 수 있으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것보단 직관적으로 내가 가서 그냥 그 인물들에게 집중하자. 뭔가 다른 생각 말고 그냥 인물들이 서 있으면 저기 담아내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그 전 작품들에서는 제가 막 예를 들면 공간을 먼저 생각하고 여기 인물을 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완전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직감으로 그냥 인물을 먼저 생각하자, 카메라는 나중이다, 그냥 가서 내가 그냥 선택한다. 그래서 그냥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도 했고 막 엄청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앵글들이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떠올렸던 것이 방금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인물에 대한 감각, 혹은 뭐 연기에 대한 감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몸짓, 제스처에 대한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활용된 몇몇 제스처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메이엔준에서는 박수를 치는, 그러니까 그 박수를 치고 있는 상태와 또 그 마지막 내레이션이 되는 그 텍스트를 읽고 있는 그 상황과 또 묘하게 맞물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 상태인 저 사람들은 어디에 위치하는 걸까? 이야기의 안에 있는 걸까? 또 바깥에 있는 걸까? 그거를 되게 미묘하게 표시하고 있는 어떤 신호처럼도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 박수에 대해서. 이런 인물들이 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특징적인 제스처, 몸짓, 이런 것들은 시나리오 상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것이었는지, 뭔가 현장에서 조금 더 만들어냈던 어떤 즉흥성의 반영이 있는지, 그런 어쨌든 이거는 인물들, 배우들에 대한 영화니까 이 배우라고 하는 존재를 덧칠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그 박수라는 거를 또 미리 좀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그냥 그 배우라는 말 이꼴 그냥 영화 하는 사람 아니면 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건 그 박수라는 게 그들은 배우지만 근데 보통은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자리를 원하고. 근데 저도 그렇지만 영화를 하면서 뭐 영화제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작품이 원하는 뭐 성과든 아니면 어떤 그런 큰 박수를 받을 자리가 일단 없다고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둘이서 쳐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조금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거였고, 어찌됐건 그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어쨌든 영화와 뭐 다큐멘터리 아니면 현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 그게 그 두 개가 뭔가 좀 구분 없이 뭔가 이렇게 서로서로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실제 아티스트를 보든 아니면 자기들을 보든 뭔가, 그리고 그 영화에 분명히 그 현실을 보면서 조금 반영된 어떤 순간들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테니까,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찍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배우도 생각했지만 저 자신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영화 속에 나오는 선배는 저니까 그런 뭔가 주고받으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사리사를 먹는다는 주인공 지화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캐릭터, 그 언니가 있고, 그 거리에서 마주치는 그 남자가 있고, 또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지화가 여기에 돌아온 목적 가운데 하나로 암시되고 있는 민식이라는 인물, 이렇게 세 명이 주요하게 존재한다고 느껴지는데, 묘하게 조금씩은 좀 어긋나 있거나 뭔가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지 못했다는 느낌들을 다 주고 있어요. 이 세 캐릭터가 저한테는, 지아라는 인물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주인공의 서사를 구성하면서 이 세 명의 캐릭터를 좀 어떤 의미로서, 어떤 역할로서, 이 인물이 받아들이는 어떤 역할로서 구상을 하셨는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화는 일단 이제 이 떠나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간은 자연적으로 남겨지는 그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한차는 이제 지화 오랜만에 이제 집에 그 고향에 돌아온 지화에게 낯선 사람이고 낯선 사람이고 또 민식이는 이제 옛날에 같이 친하게 지냈지만 이제는 가버리고 이제 먼저 자기보다 먼저 비슷한 행로를 먼저 겪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를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는 뭐 특별하게 고려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유영 배우나 나혜진 배우 뭐 이런 분들을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나혜진 배우님은 뭔가 전작을 전에 다른 실습작을 찍었을 때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인연이 이어졌던 것 같고요. 유영우 배우님은 이번에 살을 먹는다 찍으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필메이커스에서 모집하게 돼서 이렇게 뽑았는데 그냥 제일 자연스러운 얼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자연스러움 말고도 그 배우들이 연출해 보면서 일단 영우 배우님이랑 작업했을 때 신기했던 거는 제가 말을 막 엄청 많이 하고 다 잘 알려줘야 하는데 막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작업할 때 통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나혜진 배우님은 제가 약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뭔가 캐치해서 약간 보충해 주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파지에서도 배우들이 무척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인상적이었냐면 약간 다 다른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는, 묘하게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이질적인 거를 보는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주인공 배우는 정말 리얼한 드라마에서 나온 것 같고, 그 말 없는 노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우리스마키 영화에서 북유럽 코미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묘한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그 청년과 트럭에 있는 그 세 남자, 여기 그 포스터에도 여기 그려져 있는데 한 장면만 나오죠. 장르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실제로 아주 좀 도둑이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그 되게 특이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얼굴들이 묘한 낭상부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 배우들을 선택하신 거에 어떤 원칙까지는 아니어도 그 배우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특히 노파 캐릭터를 좀 더 많이 여쭤보고 싶어요. 저한테는 거의 올해 본 단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굉장히 잘 봐주신 것 같아서, 왜냐면은 세 분을 제가 원래 아시던 분들이에요. 저 연극 조연출 한 8년 정도 했는데 이제 연극하면서 알게 되고 뭐 이렇게 넘겨가면서 아시던 분들인데, 그 고물상 사장으로 나오시는 분은 확실히 매체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 그 청년으로 나오는 분은 액션 스쿨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연기도 하고 무술도 하고 뭐 이러시는 분이고, 그 노파로 나오시는 분은 정말 연극을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세 분이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그런 앙상블이 또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역할들이 그 노파 같은 경우는 다 이거 뭐 사기치고 이러는 걸 알지만 무건수행하듯이 그냥 묵묵히 가잖아요. 뭐 그런 게 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 세 분은 같이 영화 만든 스텝입니다. 근데 이제 단역 배우를 이렇게 모실 수가 없으니까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저렇게 됐습니다. 네, 그
이 영화 세 편을 연달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묘한 공통적인 감각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감독님들께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혹은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이 되는 건가요? 네,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단순한 질문도 괜찮고 아주 간단한 감상을 말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다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전소연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살이 살을 먹는다라는 제목이랑 생각보다 영화 내용이 되게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지으실 때 어떤 생각으로 짓고 결국 살이 살을 먹는다라는 제목으로 픽스가 되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이거 살이 살을 먹는다라는 제목 단어를 제가 뭔가 만들어냈던 건 아니고요. 어떤 속담을 보다가 이 단어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서 쓰게 됐는데 일단 뭔가 먹는다는 표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주인공 지화가 심심함을 느끼는데 계속 뭔가 입이 심심하다 이러면서 먹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도 어울리는 것 같았고 그게 뭔가 단순히 음식이라긴 좀 애매한 그런 것도 뭔가 네,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또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네, 저기 뒤쪽에 계신 예, 파지 고광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 고물상 사장님께서 노파 분께 전달하는 바카스는 어떻게 이제 발상의 시작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오만한 연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물상 사장이 아무래도 리어카의 소량의 파지를 싣고 계속 왔다 갔다 거리시는 분을 좀 이렇게 한껏 아래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본인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오만한 연민 같은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말을 몸짓 제스처 던져주는 그 제스처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 영화 감독이라면은 그걸 가까이에서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이 어떤 결말을 만들어내겠다, 결말에서 뭔가 그림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 딱 잘라서 그 부분을 뭔가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커팅 없이 하나의 장면 안에 있는 몸짓으로 소화하고 그냥 걸어가는 이 노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 그 선택은 어떻게 좀 하게 되셨는지, 뭔가 다른 장면, 다른 컷을 구상하신 것은 없으셨는지 좀. 유일하게 그 부분만큼은 경제적으로 찍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찍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클로즈업으로 손 주변을 찍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예. 그래야 좀 더 저 연민이 뭔가 오히려 이렇게 부각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저쪽에 계시는 분. 네. 너무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소영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세 분의 인물을 버스, 호모랑 개구리, 빈집 이렇게 묘사를 해주셨잖아요. 민식이는 묘사해 주실 수 있나요? 민식이는 네, 사물로 딱히 생각한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이름 정할 때 그건 있었어요. 민식이냐 하는 그게 좀 재밌어서 그거
와서 이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는데 그 제목을 타이틀 지으실 때 이제 한재는 사리사를 먹는다, 영재는 레이드백 다운이라고 지으셔가지고 매칭이 완전히 안 되고 오히려 영재를 지으실 때 조금 더 영화적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지으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원래 영재보다 그 사리사를 먹는다라는 제목을 처음 지었었고 영재는 이제 영화제 낼 때 영재를 이렇게 내라고 해서 뭐를 하면 좋을까. 근데 이거 사리사를 먹는다를 뭔가 이게 어떤 완벽히 바꿀 수 있는 말을 딱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아예 다른 의미를 써야겠다 하고 뭔가 그래도 분위기를 영화의 분위기를 제일 담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쓰고 싶어서 레이드 백타운이라고 썼어요. 그 영화 제목에 대해서는 박찬현 감독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어진 제목인지,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선택한 제목인지에 대해서. 일단 옛날부터 그 온유월이라는 제가 그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015년도? 아무튼 그게 뭐 영화를 메인 줄 짓고 떠오른 거긴 한데 아무튼 온유월을 영어로 하면 일단 메인 준이고 그리고 이게 어찌됐건 그들의 메이와 준의 어떤 여행 아니면 아무튼 그런 둘이 이름같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네 저도 6월에 태어났지만 뭔가 그 좀 어중간하다라는 느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요. 6월이라는 그냥 뭔가 중간에 껴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생각도 하면서 네 짓게 됐습니다. 6월이 어중간한 건가요? 뭐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중간 숫자라는 저는 오히려 뭐 여름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냥 저는 중간 그냥 어중간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6월에 태어났지만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네, 또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뭐 말씀해 주실까요? 아 저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러면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전소연 감독님이랑 박찬현 감독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일단은 그 작중에 이제 집에 두 여자분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 집에 있는 여자분 중에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그런 설정을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제가 근데 이 설정을 넣긴 넣었는데 뭔가 표현이 잘 안 돼서 알아보시는 분이 잘 없었는데 네, 좀 네, 약간 당황스러운 네, 신선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귀가 안 들리는 캐릭터는 뭔가 일단 그 이제 지화가 떠나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제 떠나게 되는 데는 뭔가 새로운 곳에 대한 열망도 있지만 지금 여기 있는 현재에 대한 뭔가 답답함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그런 요소를 좀 넣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캐릭터인데 귀가 잘 안 들리는 캐릭터여서 뭔가 대화가 잘 안 통하면 어떨까 그냥 뭔가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런 느낌이면 좋겠다. 두 가족 관계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박찬현 감독님께는 그
일본 여자분이 나오시잖아요. 이제 행위 예술도 하시면서 배우도 하시는 그 분이 이제 여기 주인공, 여자 주인공인 남자 주인공한테 줬던 그 영향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그 두 분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실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던 장면이 있었었는데 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 카즈미라는 그 인물을 제가 설정을 한 게 어쨌든 그 영화와 현실의 그 중간 인물로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승길과 그 주인공들은 그냥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아티스트 분들이나 아이들은 그냥 현실이라고 생각했고 그 중간에 어떤 인물을 둬야겠다 해서 그 인물이 나왔고 그리고 그 인물은 어찌됐건 제가 다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좀 헷갈리게 보이려고 좀 했던 것 같고 어찌됐건 그 제가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좀 굳이 말하면 좀 의인화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현실과 그러니까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했을 때 좀 현실에 영향을 받아서 좀 만들어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인물이 이제 바닷가에 가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 일본인이 이제 바다에서 명상을 하면서 뭔가 그 무의식이든 아니면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일으키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일으키게 해서 그 두 인물이 이제 바닷가에서 뭔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느끼게 하는 내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사도 무척 특별했죠. 그 바닷가에서 해준 얘기가 진짜냐라고 하니까 비밀로 붙인다. 그러니까 바닷가는 비밀이 누설되는 공간이면서 또 픽션이 일으켜지는, 픽션이 발생하는 어떤 장소로도 느껴지면은 이 영화의 마지막 결말이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네, 한 번 더. 한 번 더 괜찮을까요? 메이앤준의 박찬현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혹시 그 주인공 두 사람이 어쨌든 영화를 계속 일을 하다가 가장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 영화를 만들러 간 거였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왜 이렇게 약간 관객을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와 픽션을 섞어놓은 영화를 만들기를 왜 택하게 됐는지가 궁금했어요. 사실 뭐 특별한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앞에 제가 뭔가 너무 작업하는 게 예를 들면 저도 영화를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찰나에 그래서 그런 뭔가 예를 들면 이게 부산 인터시티에서 지원받은 작품인데 어찌됐건 거기서 그냥 일본이라는 거를 애초에 정해주고 그리고 장소도 가능한 데가 어디냐 했을 때 스튜디오 쿠라를 주고 그런 거 있었을 때 그냥 뭐 안 된다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앞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자유롭게 해보자라는 어떤 그 취지랑 해서 그거를 제가 조합하는 아니 우연을 좀 선택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뭔가 애초부터 내가 이거를 다큐멘터리를 막 하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주어진 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다큐멘터리와 픽션이 어느 정도 또 혼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 있고 그 주어진 것 안에서 내가 상상력을 투입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또 영화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도 결합이 되어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감독님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한마디씩 관객분들께 드리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소연 감독님부터 먼저.
네, 이렇게 평일 저녁에 영화 보러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 영화 다시 보게 됐는데 예, 다른 영화들도 너무 잘 봤고 예,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영화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작년에 그 과거의 귀향이라는 영화를 만드신 조정래 감독님 신작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라는 영화를 조 감독으로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6월에 개봉했다가 사실 개봉관을 많이 얻지 못해서 지금은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번 주에 전국 상영 특별 상영회를 100회를 지금 넘어선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다시 재개봉할 예정이라서요. 그 개봉하면은 좀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세 편을 묶어보면서 좀 공통점들이 은근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도 재미가 있었고 말씀해 주시죠. 공통점들. 뭔가 물이라는 그러니까 메인준도 물을 마시는 장면이 저는 좀 좋아하긴 하는데 사리사를 먹는다도 어쨌든 그 물이 갇혀 있는 이미지 그리고 파지에서 계속 물을 주고 뭔가 그런 장면들이 저는 보면서 아 이게 그런 의도도 아마 기획하셨을 때 조금은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PD님이랑 배우님도 지금 보러 오셨는데 한번 잠깐 인사라도 한번 네 일어나 주시면 네,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그럼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설찬미 배우님, 황윤조 PD님, 네 그리고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 새 감독님들 오셨던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네.